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2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칸의 비상계엄은 세계 정세 재편 측면에서 신의 한 수였다는 컬럼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칸의 비상계엄은 세계 정세 재편 측면에서 신의 한 수였다. TBT 컬럼, 제가 작성한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합의의 출발에서부터 미러 대 중국 이후의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나토 동맹은 미국이 탈퇴하면 해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 바이든 집권 때 인도적 지원이란 기본 입장을 취했었다. 155mm 포탄은 미국이 사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었다. 그 후 EU 측에서는 한국에 직접 찾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청했었다. 한국의 미온적인 태도는 프랑스의 반발이 노골화되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 구입이 또한 그것을 부추겼다고 봅니다. 프랑스가 동유럽에 자국 무기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무기 지원이란 부담만 갖게 된 것이다. 프랑스 좌파 정권과 연이 깊은 한국의 좌파는 거대 야당이란 지위를 이용해 수없는 탄핵 남발로 한국 정부를 무력화시켰다. 트럼프 재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을 윤칸 정부가 예측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트럼프 당선과 함께 우크라 평화협정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탄핵 정국을 막고 있다. 북러 동맹에 북한군 파병까지 간 마당에 나토는 한국에 대해 더 이상 나토가 무기 지원 등의 정치적 요구 조건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미러 대 중 이후로 재편될 것, 이 대립관계가 한국으로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컬럼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요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노벨상 경제학자, 남자가 집안일의 출산율 관려, 한국이 대표적. 이윤희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2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클로디아 골딩 교수, 아기와 경제 논문, 여성 경제 진출과 남성 전통관념 충돌 주목.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도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지고 여성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상황이 대표적인 예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분석했다. 골딩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빨라졌지만 집안일에 대한 남성의 생각은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충돌이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등 출산율이 1.3% 내외로 떨어진 최저 출산 국가와 미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등 출산율이 1.6% 내외인 저출산 국가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다같이 인구 출산율이 줄긴 줄어도 저출산 국가가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남자들이 가사를 좀 잘 안 돕기 때문이라는 결론인 거죠. 그러면서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한국을 꼽았다.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매일 약 3시간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느낌은 노벨 경제학상 참 줄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인구 감소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 집중하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서 서울 경인 지방에 몰려 사는 인구가 2,500만,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자연은 초밀집 지역에서 출산을 줄이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사 노동과는 관계가 크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민간 CEO의 옷벗어라 말아라 주제 모르는 금감원장 김정은 곽창렬 기자가 2월 21일 보도를 했습니다. 금융계에서 이복현 월권 논란 커져 해서 그 말했던 내용들을 좀 집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민간 CEO 임기에 부적절한 관여,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의 입, 혐의만으로 망신 주기, 관련 뉴스로 임기 반년 남은 이복현 금감원 부서장 75명 중 74명 바꿨다. 이복현의 이 부동산 시장 최대 리스크로 금감원장 태영 왜 자기 뼈 아닌 남의 뼈 깎나 자고계획 작심 비판 뭐 이런 기사들도 얘기했는데 최근에 시중은행의 부당대출 이런 등등으로 좀 이런 언급을 했는데 주제를 모른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네요. 검찰 금융부분 담당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망신 주기로도 해석이 되는 기사일 수도 있고 금융계 및 금감원 직원들의 저항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마치 도지처럼 윤칸이 밀리니 이런 뉴스 제목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 캐나다의 가자 구상까지 21세기 대미 제국 꿈꾼다. 성재영 뉴델리에서 2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캐나다까지 먹은 미국의 국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 캐나다라고 트럼프가 이렇게 X에 올린 그림이네요. 2019년 이어 또 그린란드 매입 주장, 파나마 운하 통제권 재확보, 캐나다 편입 주장 눈총 전시, 가자지구 재건 사업도 소유하겠다. 중동 국가들 반발, 국내외 언론 및 정치권도 부동산 개발업자 본능 비판 가세. 멕시코만은 아메리칸만으로 또 바꿔 부르기로 했죠. 이것을 비교해 보면 동해가 일본해로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죠. 억울하면 강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프레지던트 트럼프 is living in this disinformation space. DW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2월 19일 2차 대전 후 미국이 사실상 세계 패권국으로 올라섰다. 미소가 독일과 한국을 분단했듯이 우크라이나도 동서로 분단되는 상태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견해입니다. 젤렌스키의 발언은 약자로서의 저항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의 비판에 반격에 나섰다. 앞서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해 젤렌스키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러시아의 허위 정보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키스 갤로그 미국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특사가 오늘 키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 및 군 지휘관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켈로그는 기자들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도 선까지가 내용이었습니다. 연속해서 나오는 뉴스들은 트럼프는 독재자 젤렌스키에게 평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거나 우크라이나를 이르라고 말합니다. 코리아 헤럴드에서 2월 20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워싱턴과 키이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요일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선거가 없는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평화를 확보하기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누구도 자국을 강제로 굴복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시비하는 X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임기는 2024년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여 2022년 2월에 부과한 계엄령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약 20%를 점령했으며 느리지만 꾸준히 동부에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키이우에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특사 키스 켈로그를 만난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갈등을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팀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더 많은 진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답니다. 유럽 관리들은 최근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영국 수상 스타머는 젤렌스키와 대화를 나눴고 우크라이나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전시 기간 동안 그 선거를 중단한 것이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젤렌스키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 회담에 대해서 모스크바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서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성공은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데 달려있다고 말했다. 우리 팀이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트랙을 포함하여 미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부는 화요일 사우디 수도에서 열린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 미국이 자국의 중요한 안보 이익을 무시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제공 없이 미국 기업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귀중한 광물을 추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670억 달러의 무기와 315억 달러의 예산 지원을 제공했으며 미국의 5천억 달러 광물 요구는 진지한 대화가 아니더라며 자국을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사 켈로그는 자신의 임무 중 일부는 앉아 경청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는 밤 라디오 연설에서 켈로그 방문이 건설적인 것이 중요했으며 유럽의 통합과 미국의 실용주의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정책 반전은 27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동맹국들을 충돌했으며 울프 크레스 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수요일에 EU에서 진행 방식에 대한 완전한 합의 없이는 우리는 냉전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와 전쟁 종식을 신속하게 협상하지 않으면 이끌 국가가 없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메르 마다니, 마이크 페솔리, 스테파니 마텟 세 명의 기자가 AP에서 2월 20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두 대통령 간의 오락가락 치고받는 것이 고조되고 있죠. 젤렌스키는 그 트럼프가 러시아의 허위 정보 함정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했고 JD 벤스 부통령으로부터 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빠르게 훈계를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 대해 소중하게 성공한 코미디언 블로드미르 젤렌스키가 미국을 설득해 3,5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이길 수도 없고 시작할 필요도 없는 전쟁에 돌입하도록 했지만 미국과 트럼프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젤렌스키를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실각하도록 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러시아하고 협상을 맺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뭐 프랑스 대통령도 바꾸고 싶고 독일 셔츠 총리도 바꾸고 싶고 영국의 스타머 수상도 바꾸고 싶은 게 미국의 입장일 것 같아요. 젤렌스키 고문인 미하일 포돌야크는 왜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자이자 국제법 위반자 침략자의 저자인
국가에 지배권을 넘겨야 하나요? 라고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또한 지난주 장관들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리 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에 서명하지 말라고 지시한 젤렌스키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약 3천억 달러가 지출됐는데 젤렌스키가 얘기한 거는 625억 달러에다가 300, 뭐 10몇억 달러, 결국 한 1000억 달러. 그러면 그 날라간 2500억 달러는 2000억 정도의 그 달러는 어디로 날라간 건지 이게 지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가 없이 평화를 얻으려는 젤렌스키에 분노하는 트럼프다. 이렇게 좀 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네요. 트럼프 덕분에 살만 납니다. 미 보수 정치 슈퍼볼 킥오프. 워싱턴 김은중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2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수 정치 행동회의 CPEC 개막 3박 4일 일정 돌입. 트럼프 재집권의 뜨거운 열기 주류가 된 마가. 트럼프 등 보수 유력 인사 총출동 신격화 보게 될 것. 지지자들 우크라이전 그만. 젤렌스키 얼굴만 봐도 지쳐. 이런 소제목으로 그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CPEC 회의가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리는데 정권 취임 한 달 동안 불법 이민,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폐지 등 각종 어젠다를 화끈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마가 지지자들은 흥분이 느껴졌다. 멕시코 접경지역 주에서 온 이들은 트럼프가 취임 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트럼프 때문에 하루하루가 진심으로 행복하다. 번지르르한 소리만 할 줄 알고 폰만 잡았던 바이든 때와 달리 트럼프는 진짜 미국인만 생각하는 위대한 대통령.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검열 소셜미디어인 팔로의 모습도 보였다. 그 회의장에는 이른바 국가주의적 보수주의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시펙의 한국 행사가 2019년 서울에서 열린 적도 있다. 트럼프 측근인 맷 슐렙 ACU 회장은 지난해 12월 탄핵안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났다. 가디언은 시펙은 항상 보수 풀뿌리 운동의 기념적인 북극성이었다며 이번 행사는 미국이 그 시펙이 어떻게 변방에서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러시아 진출에 대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시몬 맥카시 CNN의 분석 기사입니다. 2025년 이것도 2월 20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러시아로의 전환으로 인해 수십 년간의 미국 외교 정책이 급작스러운 외교로 뒤집힌 주요 기업은 그들만 뿐만이 아닙니다. 뭐 기업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중국은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평화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다. 치열한 분쟁에서 평화를 중재할 준비가 된 중립적인 당사자이자 글로벌 남부의 목소리로 자기매김하려는 중국의 오랜 노력과 일치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을 옹호합니다라고 뮌헨 안보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그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회담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합니다. 라고 최고 외교관 왕이가 화요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말했습니다. 잠재적인 미국의 근본적인 목표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짝짝꿍을 맞춰가는 작업은 근본적인 목표는 대중 압박이겠죠. 특사 키스 켈로그는 뮌헨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미국이 푸틴이 불편한 행동을 강요하기를 희망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 중국의 동맹을 방해할 수도 있다. 관찰자들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 깨뜨리는 게 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지 이번 작업하는 게 글쎄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좀 멀어지지 않겠냐. 왜냐 러시아가 힘이 약해지면 중국이 시베리아까지 먹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게 이제 키신저 옹이 우려했던 바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 시각, 참 우리가 한반도라는 남한이라는 이런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의 국내 시각만 가지고는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하기가 참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앞머리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표현해 봤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가 러브를 하는데 한미 대 북러 요거는 지금 아니올시다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요게 요쪽도 요 러브 표시가 되는 날이 있지 않 그렇게 희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음, 의외로 한반도 통일은 전쟁 없이 잘 해결될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스팀슨 센터 싱크탱크의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인 윤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록 영 닉슨이 30%에 불과하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하는 날이 오면은 어, 등을 그 뒤통수가 좀 뜨끔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미국이 의도하는 그것이 억지력이다. 이런 얘기죠. 러시아하고 친분을 맺는 게. 그러면은 대만 침공도 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이제 거꾸로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참, 참 세계 정세라는 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이 이견을 보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정도 평화를 이루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 초점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피트 헤게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주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 억제를 우선시해야 할 때 대륙의 안보에 주로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의 주목적은 중국의 견제지 나토가 우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불분명합니다. 관측통들은 중국이 유엔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고 싶어 할 것. 요거 돈 좀 벌어야 되겠다는 욕망이 있으면은 우크라이나의 중국군도 평화군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중국을 자국의 동맹국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젤렌스키가 아주 그 지들도 유리한 협상을 하려고 막 그 행보를 하고 있네요. 젤렌스키는 협상 테이블에 누가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보 보장 지원 제공 푸틴 저지 우크라이나 회복에 대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국가들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나라야 된다. 근데 대가 없이 그거를 원하면은 되겠는지 그게 좀 우려되네요. 그래서 제가 젤렌스키가 이제 양다리 걸치는 느낌이 옵니다. 말로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우크라이나 정전협의서 미로 유럽 제외 중국 흔들리는 EU 정상의 접근 비즈니스 인사이더 일본판입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중국이 유럽연합 EU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새로운 외교를 펼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면서 모기장 밖에 동요하는 유럽 각국의 정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위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국과 EU 사이에는 근본적인 이해 대립이나 지정학적 대립은 없습니다라고 강조한 뒤 중국 정부는 평화로 연결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평화 교섭 프로세스에서 유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EU를 띄워주는 거죠. 한편 EU의 반응은 그런데 조심스럽고 왕이 씨의 발언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벤스 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죠. 러시아나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EU의 가장 큰 위협은 이민 문제와 언론 자유에 관한 유권자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벤스가 뮌헨 안보 회의에서 갈했죠. 유럽 각국은 많은 가치관이나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각각의 주장이 달라 영국 BBC는 같은 날 회의가 실패로 끝났다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구미 동맹관계의 분열을 이용하려는 중국의 노림수의 일환이라고 미 국영방송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소개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최근 몇 주간 EU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세계경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유럽은 중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쾰른대 성당 그냥 한번 유튜브 보다가 하도 웅장해서 한번 퍼다 날랐습니다. 요 사진은 그림은 그 중국산과 일본산이 국내에 그 열연 강판이 수입되는 양을 얘기한 건데요. 2024년까만 보면은 중국산이 164만 톤, 그리고 일본산은 194만 톤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게 국내 지금 톤당 가격은 81만 5천 원인데 지금 수입품은 71만 4천 원, 거의 1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철판 수요 업체에서 중국산이나 일본산을 그 열연 강판을 가지고 다시 가공해서 어, 열, 냉연 강판으로 만들어내면은 그게 뭐 자동차용 그 케이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국내 철강 업체, 제철 업체가 포스코 포함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아도는데 한국에 팔아먹자 일본 중국 공격에 분노 김형규, 하지은, 김대훈 세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2월 20일 날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정부 일본 중국 열연강판 반동핑 조사 착수 우리도 좀 관세를 물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15%싼 제품에 한국 철강사 타격 한보다 12%싼 일중 열연강판 반동핀 판정된 K철강 숨통 작년 국내 시장 점유율 61%에 달해 현대제철 철강시장 교란 제소 일중이 철강시장 교란 한국 철강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 제품에 25% 특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철강업계에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어쨌든 철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의 근간이다 보니 여러 나라가 앞다퉈 해외 철강 기업의 반동핑 조사를 벌이고 있으니 우리도 벌여야 되겠죠. 유럽연합과 트리키에도 일본산 판재료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칠레는 지난해 중국산 철강제에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열연 강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 철판 한 톤이 벌써 80만 원 선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냥 제 기억 속으로는 한참 그 조직에서 옛날 얘기죠. 몇십 년 전 얘기인데 한 20 몇만 원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군요. 에너지도 춘추 전국시대 승자는 누구? 김영옥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2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을 좀 늦게 가져왔습니다. 정치 혼란 속 11차 전기본 늑장 통과, 무탄소 전원 원전 신재생 극적 타협, 4.6 기가와트 부족분은 공란으로 남겨져 다음 정부 주도 12차 전기본 때 결정, 무탄소 전원관 동일 조건 경쟁 주목. 이것은 원전 재가동 당시에 윤 대통령이 찍힌 사진을 소개하고 있네요. 제11차 전기본 사실상 확정, 원전 신재생 타협을 했다. 부적분은 공란으로 이제부터가 진검승부. 11차 전기본에서 12차 전기본 때 결정하도록 유보해둔 3.1기가와트도 무탄소 경쟁으로 충당하기로 못 박은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2023년도 그 발전 비중 속에서 30년도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재생 에너지입니다. 이게 태양광하고 풍력 이런 거겠죠. 49.4 테라 와이트인데 이게 120.9로 18.8%까지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한 38년에는 한 200 기가와트까지 가는 거로 테라와트까지. 그래서 현재 지금 거대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면은 태양광 하겠다는 게 중국산 갖다가 장사해 먹겠고 정치헌금 받아 처먹겠다는 얘기뿐이 안 들리거든요. 제가 해석할 때는. 근데 원전은 그 비중이 조금씩뿐이 안 올라갑니다. 석탄은 좀 계속 줄여가는 건 맞고요. LNG를 줄이고 있어요.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LNG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석탄보다. 또 정치적으로도 국제정치적으로도 미국산 세일가스를 우리가 더 수입을 해가지고 한미 동맹이 더 강화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요 재생에너지를 이만큼 올리겠다는 얘기는 친중 파들이 하는 거겠죠. 요런 게 좀 정치적으로 해결이 다음 정권 때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기사의 제목 승자는 누구가 너무 잔망스럽습니다. 승자는 거대 야당이란 이야기인가? 에너지에 대해 무슨 승패가 있겠는가? 가장 경제적인 발전 믹스가 필요할 뿐이다. 원전과 LNG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향후 폐기물들이 오히려 환경 오염이 될 것이다. 중동과 같이 광야가 넓고 이런 햇빛 사막 지역에나 그거를 좀 만들 일이지 한국같이 산이 많고 평야 지역은 논농사하기도 바쁜 데인데 어디다가 그거를 또 설치해서 중국산 싼 거 들여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폐기물 되면은 그래서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비가 와가지고 산비탈에 세우는 거 그냥 다 무너지고 뭐 하는 것까지 다 보여줬었는데 일본에서는 또 어딘가요? 아소산 근처에 또 그런 태양광 발전이 있어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문제시 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산 물량 밀어내기 이거 그것이 결국 세계 경제 대공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과잉 생산의 덤핑 수출. 이것은 세계를 경제공황으로 이끌 것이고 3차 대전으로 발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35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 브라이언 군은 누구입니까? 지은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2월 19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한국은 LG그룹의 3세대 멤버가 이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센터, 데이터 센터의 본거지가 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LG 후계자인 브라이언 구가 공동 설립한 투자자 그룹인 스톡팜 로드와 요르단에 본사를 둔 BADR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 겸 CEO인 아민 바르드 엘딘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LS그룹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지금 남아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MBA 취득한 구 대표는 기업가이자 투자자로서 경력을 쌓아왔다. 2011년에는 투자회사 포메이션 그룹을 설립하고 오큘러스 쿠팡 등의 기업에 초기 투자를 하는 등 벤처 캐피탈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3기가와트는 텍사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 단지의 계획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AI와 소프트뱅크 그룹은 미국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나라는 스타게이트가 아니고 자관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지만은 35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보고서는 또한 투자자들이 전력 및 수자원 확보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 지역의 잠재적인 부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전력을 확보해 줄 거냐, 어, 그거를 태양광 이런 거로 공급할 수 있느냐, 흐린 날도 많고, 뭐 그러니까 뭐겠냐 이게요. 저는 원전뿐이 없다고 봅니다. 음, 장은 어쨌든 그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그 수자원하고 어, 거긴 뭐 전라남도면 영산강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는데요. 수자원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이게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해 벨트도 발전이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홀쭉해진 방시혁의 깜짝 한경업 총에서 포착 최혜승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그 전에 그 뚱뚱했던 때 그 양복 입은 모습이고 최근에 한경업 그 정기총회에 참석한 방시혁 씨의 사진을 대비해주고 있네요. 어, 두나무 대표 등 신규 회원사 대표들과 단상에 올라 기념 촬영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한경업이 주로 제조업만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그 IT 기업이나 이제 엔터 기업까지 다방면의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저희로서는 아주 좋은 현상으로 본다. 뉴진 풍산그룹 회장이죠. 한경업 회장을 하고 있죠. 신입 회원사가 많이 들어와서 조직이 젊어졌다고 했다. 뭐 이런 뉴스네요. 이게 그 미국 어디에서 그 젊은 여자애들 데리고 다니는 이게 좀 보기 안 좋네. 아유 그렇게 뚱뚱한 놈이 젊은 여자 둘 데리고서 뭐 섹스 관광을 간 거야. 뭐 간 거야? 이거 말을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음, 그게 아니라면은 이 사과하는 거로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FA50 큰손 말레이시아 방한 2차 수출 기대 정재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월 2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카이 항공우주 좀 더 그 써보니 좋더라. 음, 그리고 얘네들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전투기 기술을 은근히 좀 어떻게 좀 싸게 좀 가져가려고 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레이시아가 소련제 이런 것들을 많이 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각각 그 퇴역시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전투기 아주 이 경량형 그런 전투기죠. 수출이 또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후지 소프트 인수 KKR의 군배라는 일본식 한자 용어인데요. 결국 KKR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인과 쟁탈전을 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가 확정되면은 상장은 폐지가 된다. TOB라는 게 있는데 주식 공개 매수 어쨌든 나중에 이, 이 베인 캐피탈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에, 주총인가 거기에서 이 KKR에 넘기자 이런 의사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투자 회사 간부로부터는 한 옛날처럼 하게 닥하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본드의 이미지 저하를 염려하는 소리도 들렸다. 하게 닥하라는 게 뭔가 했더니 일본 드라마인데 버블 경제 붕괴 후에 일본에 갑자기 등장한 이 펀드들이 기업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드라마라고 합니다. 앞에 이미 어느 정도 얘기됐던 거지만은 유튜브 생방송을 좀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도지 현금 트럼프 대통령과 앨런 머스크는 미국인들에게 5천 달러를 주고 싶어 합니다. 라이브 나우 프롬 폭스 2월 21일 날입니다. CNN의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다. 목요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47%의 지지율과 52%의 반대율을 기록했다. 그 반대가 더 많다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47%, 무소속 65%, 민주당 73%등 미국인이 62%가 트럼프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CNN은 약간 좌빨이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폭스 뉴스가 인용 보도를 한 거네요. 어,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젊은 대변인이 한 달 동안에 트럼프 정부의 실적을 정책부참모장 겸 국토안보보좌관인 스티븐 밀러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하셋,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 세 사람한테 각각 한 달 동안의 일을 하도록 넘기겠습니다라고 안내 멘트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켈로그 미국 특사 키우 회담 결렬 후 언론 브리핑 취소. DW 뉴스입니다. 어, 결국 그런 치고받고 오락가락 뭐 이렇게 표현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회담이 결렬됐다고 그러네요. 트럼프와 푸틴, 유럽을 약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동맹이라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독일 연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유럽이 충격에 빠졌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안전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미국과 EU가 멀어지는 그 상황을 인식들을 하고 있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미국은 은근히 극우 성향의 AfD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숄츠를 아주 바보 멍청이라고 머스크는 얘기를 했죠. 유럽을 약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동맹으로서의 트럼프와 푸틴 물음표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붙였는데 지금 그렇게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의 평화 협상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가가 있다고 그러고 또 그 서로 반개들인데 스위스 로스차일드 싸움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건 제가 제목을 붙인 건데 PPR 먼디얼이라는 그 언론 매체의 방송 내용입니다. No one expected this from France.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프랑스는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오랜 미 EU 채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마크롱의 경고와 유럽의 내부 단결이 글로벌 무역의 운명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마크롱의 대담한 필요하다면 보복하라 메시지, 프랑스 대통령의 전략적 자율성, 방위비 지출 증가, 그리고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통일된 경제 정책에 대한 요구, 그의 주장은 응징력이 있고 견고한 유럽이 대서양 횡단 평등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프랑스 로스차일드 은행의 직원이었다고 하죠. 프랑스의 중국으로서의 잠재적 전환, 최근 비즈니스 경제와 양국 간 무역 강화로 중국, 프랑스 경제 관계가 강화되었다. 마크롱의 균형 잡힌 행동, 이게 균형 잡힌 행동인지 미국의 보호 무역에 맞서 대안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면서 중국과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만 이러냐? 캐나다도 51번째 주라고 하니까 unexpected move from Canada. 어, 캐나다도 중국과 짝짝꿍을 맺으려고 그러고요. 유럽 옹호받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3만 명 파병 준비. 에, 젤렌스키 미 특사 공동 기자회견 취소 왜? 질문을 던지고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에 요거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뭐 견제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영국, 프랑스 그 두 나라가 3만 명 파병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른 나라들의 세대 구분. 피터 자이안 2월 20일자 뉴스레터입니다. 저는 미국의 세대 차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러시아, 중국, 이란의 독특한 인구 동향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국 세대, 즉 베이비 붐 세대부터 주머 세대까지 알고 있지만 그 모델을 모든 곳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브레즈네프 시대나 푸틴 시대와 같은 주요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더욱 분열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에. 중국에서 주요 분열은 한자녀 정책 전후입니다. 이전에는 불안정과 기근이 지배했고 이후에는 경제 호황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경제 침체, 높은 비용 시진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주요 분열인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전후의 사람들이 이란 지도자 종교에 대해서 매우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더 자유스러웠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은 각 나라마다 세대 간 분열을 형성한 독특한 정치적, 경제적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모델이 국내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프레임워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 일본까지는 많이 가끔 언급을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돈을 좀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국을 더 연구를 해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나그룹이 그 컨설팅을 맺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걸 싹 지웠더라고요. 어, 하나도 지정학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지정학자하고도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한화의 전략 전술을 세우는데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터 자이언의 얘기지만은 기후변화, 인구 감소, 탈세계화 사이에서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템플릿으로 항상 남겨놓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